자, 여러분들한테 NCS 워크벤치를 처음 이제 활용을 해서 어떻게 구조 해석을 진행하고, 그리고 열 전달 해석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돌진동 해석을 수행하는지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NCS 워크벤치를 이렇게 띄워요. 자, 그리고 좋은 방법은 먼저 이걸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여기 나오는 세이브를 클릭하고요. 저장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위치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때는 이름을 좀 의미 있는 이름을 주도록 합니다. 나는 CA 2021 렉처 02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워크벤치를 가지고 구조 해석을 하려면 필요한 형상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 형상 파일들을 저장을 시켜둡니다. 관련되는 형상 파일을 저장할 때는요, 우리가 방금 저장시켰던 워크벤치의 이름이 이렇게 CA2021 lecture2 0908입니다. 그러면 확장자가 WBPZ가 하나 생기고요. 동일한 이름의 언더바 파일즈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유저 파일즈에다가 필요한 형상 파일을 이렇게 저장을 시켜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필요한 형상 파일은 이 디렉토리에서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폴더를 나중에 아카이브로 만듭니다. 파일 이름 .wbpz라는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 때 이 유저 파일즈 밑에 있는 이 파일들을 같이 압축시키게 되면 필요한 자료들이 빠지지 않고 아카이브로 만들어지고 타인들한테 동료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저장했으면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해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할 해석은 정적 구조 해석이에요. 그래서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해석 시스템을 보면 엔지니어링 데이터라는 물성 관련되는 정보들, 그 다음에 형상, 그리고 격자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경계 조건 같은 하중 조건 같은 것들을 셋업하는 부분, 해석에 관련되는 세팅을 하는 부분, 그리고 해석 결과를 보는 리절트 부분을 이렇게 나눕니다. 자, 먼저 엔지니어링 데이터 부분을 클릭해 보면요. 디폴트로 스트럭처럴 트리라는 재질이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런 물성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성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중에 대해서 얼만큼 변형이 생기는가 그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영지 모듈러스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포화성 레이셔 2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질량과 관련되는 정보들이 필요한 뭐 하중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고 하면요. 덴시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영지 모듈러스 포화성 레이셔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질량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덴시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이러한 정보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프로젝트로 돌아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해석할 형상을 불러옵니다. 지오메트리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합니다. 그리고 임포트 지오메트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장했던 부분으로 갑니다. 지금 워크벤치 파일 이름 언더바 파일즈에 되어 있는 부분 클릭하고 유저 파일즈에 있는 형상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오메트리가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더블 클릭해서 NCS 미케니카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지오메트리 파일들을 이 워크벤치가 읽어와서요. NCS 미케니컬 화면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격자를 생성을 하고 경계 조건, 하중 조건들을 주고 이제 해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프로그램이 NCS 미케니컬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상 파일이 미케니컬 부분으로 이제 읽어 드려졌습니다. 여기 보면 지오메트리를 확인해 보면 아웃라인에서 지오메트리 클릭을 해 봅니다. 이 빔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백플레이트 이거 하나가 파트로 하나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박스가 하나 이렇게 블럭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파트가 됩니다. 바디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머티리얼은 지금 모두 다 스트럭처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밑에 있는 빈 부분하고 여기 블럭하고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파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서로 하중들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연결 상태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 상태는 여기 나오는 커넥션이라는 것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클릭을 해보면 컨택이라는 접촉이라는 것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컨택 리전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컨택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배우게 될 텐데요. 두 개의 이 바디들 사이에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빨간색 면, 컨택 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 밑에 이 블록의 아랫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타겟 면하고 타입이 본디드로 되어 있어요. 본디드. 본디드는 완전히 결합되어서 두 개가 서로 미끄러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상태로 딱 붙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택 리전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유한 요소 해석이에요. 그래서 메쉬를 해야 됩니다. 메쉬를 해야 되는데, 자, 메쉬를 클릭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즈 오브 메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사이즈를 우리가 넣어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한 5라고 한번 해보면요. 자, 5mm 정도를 넣었는데 그 5mm 정도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금 커서 옆에 있는 동그라미 크기가 보이죠? 그게 한 5mm 정도 되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크기의 엘리먼트로 만들어진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캔틸러버 같은 부분에 밴딩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밴딩이 잘 표현되기 위해서는 thickness 방향으로 우리가 요소를 조금 더 생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방법들은 우리가 사이징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메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insert sizing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먼트의 크기를 또는 개수를 지정할 때 쓰는 건데, 자, 이 사이징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그럼 어떤 부분에다가 그 사이징을 줄 것이냐, 형상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오메트리를 선택을 해주고 위에 나와서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자, 엣지를 선택하고 어디를 선택하냐면 자, 이 부분을 선택합니다. 두께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 선택했죠. 근데 이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선택하고 위에 보면 select by size select all entities with the same size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엣지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엣지가 다 선택되면 apply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이징을 줄 때 엘리먼트를 어떻게 주냐면 분할을 할 때 2개로 분할해라. 그래서 층이 2개의 엘리먼트로 나눠지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조건을 주는데요. 메쉬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메쉬를 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해서 넣습니다. 메소드라고 합니다. 방법들은 추후에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2개의 바디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 바디를 선택하고요. 어플라이를 해주고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멀티존이라는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런 메시 조건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시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Generate Mesh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메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두께 방향으로는 두 겹이 생겼고요. 5mm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뒤에 부분 이렇게 메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Static Structure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조건들을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블럭에 의한 무게 때문에 이 빈 부분이 어떻게 쳐지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요. 먼저 이 구조물에 구속 조건을 줘야 됩니다. 구속 조건이라는 것은 이 구조물의 어떤 부분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구속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건데, 뒤에 있는 백플레이트의 뒷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돌린 다음에요. 여기 서피스로, 페이스로 바꾸고요. 여기 선택합니다. 뒷면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Environmental Context 메뉴로 온 다음에 여기 Fixed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뒷면이 이제 완전히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보라색 면은 공간상에서 딱 구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추의 무게에 의해서 이 빔은 이렇게 굽힘이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처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력장에서 질량체들이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 그게 자중이 되잖아요. 그 자중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자, 스태틱 스트럭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너셜을 선택합니다. 요거는 이 관성력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클릭을 해보면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지구에서 나오는 중력의 크기를 가속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 모든 바디에 지금 이와 같은 중력 가속도 크기 9806mm/s 제곱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중력 가속도의 방향을 해줘야 됩니다.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구조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Y 방향으로가 중력 방향이죠. 따라서 디렉션을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중력장이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 이 구조물에 의한 자중에 의해서 어떻게 이 빈 부분이 처지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에 백플레이트의 뒤에를 우리가 구속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택을 하고요. 다 됐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솔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메시 했던 것처럼 유한 요소로 되어 있는 그 메시에 따라서 각각 절점의 자유도로 변이를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연립방정식이 구성되고요. 그 연립방정식을 이제 내부적으로 풀어서 이 변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이를 미분한 스트레인, 그리고 거기다가 탄성계수를 곱한 응력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솔루션을 클릭하고요. 먼저 처짐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솔루션을 클릭하면 컨텍스트가 솔루션으로 바꾸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디렉셔널을 한번 봅니다. 디렉셔널을 보게 되면 각 방향별로 어떤 처짐이 생기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처졌는지를 보기 위한 거기 때문에 Y 방향을 선택해 줍니다.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에서 오리엔테이션을 Y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응력을 보고 싶기 때문에 스트레스에서 등가 응력,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두 개가 선택됐으면 솔루션 클릭해서 Evaluate all result를 이렇게 진행을 해봅니다. 자, 체크 표시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처짐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2 곱하기 10-5은 거의 처짐이 없는 부분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끝단으로 가면서 이렇게 처지는데 처짐이 최대 크기가 약 한 2mm 정도 아래로 처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물에 이 정도의 블럭이 놓이면 2mm 정도의 처짐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럴 때 이퀴버런트 스트레스는 어떻게 될 건가? 등가 응력은 약 23MPa의 등가 응력이 이 구속되는 끝단 부분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빔 구조물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이 있는 게 밴딩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가를 봅니다. 밴딩 스트레스를 보기 위해서는 이 빔 부분을 우리가 수직간 방향으로 절단했을 때 그 절단면에서 빔의 길이 방향으로 어떠한 응력이 생기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절단면이 되는 것은 Z축에 따른 면, Z축을 그 면에 노멀한 수직한 방향으로 가지는 면이 바로 절단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길이 방향의 힘, Z 방향이 되겠죠. 따라서 스트레스 성분으로 보면 스트레스 성분 시그마 Z, Z라는 성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빔에 걸리는 밴딩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걸 하는 방법은 솔루션에 온 다음에요. 여기 스트레스가 있고요. 스트레스의 성분을 보는 거는 여기 나오는 노멀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수직응력 성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에서 노멀을 선택하고, 자, 밴딩 스트레스를 보기 위해서는 Z방향으로 봐야 됩니다. 시그마 ZZ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Z로 선택을 해주고 이 부분을 다시 evaluate all result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엣지를 업계 no wireframe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윗면에서는 이게 처짐에 의해서 인정력이 발생하고요. 인정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크기가 약 28MPa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밴딩 스트레스가. 그 다음 아랫면을 보게 되면 거의 같은 크기의 압축 응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밴딩 스트레스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보면 재료역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간단한 빔의 끝단의 하중이 가해질 때 최대 처짐과 그리고 최대 밴딩 스트레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수식으로 나와 있는 것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구조 해석을 처음부터 워크벤치 파일을 만들어서 형상을 가지고 오고 메쉬를 하고 경계 조건, 하중 조건을 넣고 해석을 하고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느냐까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것은 이미 진동학에서 배웠던 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 수와 고유 진동 모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또 관심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구조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동일한 그 모델에 대해서 고유 진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워크벤치 프로젝트 스키매틱으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모달을 클릭을 하고요. 앞에서 썼던 것들 중에서 메쉬 부분까지 우리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누른 상태로 이 앞에 A 시스템에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지오메트리 그리고 모델까지 선택된 상황에서 이 드래그 한 것을 그 마우스 버튼을 우리가 놓게 되면요, 이 부분을 이 세 개의 부분이 공유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스템 B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렇게 미케니컬로 가게 되면요, A 부분이 스태틱 스트럭처럴, 그리고 B 부분이 이렇게 모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프로젝트에 보이게 됩니다. 자, 모달은요, 제목에서 아는 것처럼 고유진동 수와 고유진동 모드를 해결해주는 고유치 문제 해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백플레이트 뒷부분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 구조물이 고유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고유모드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픽스 서포트가 지금 구조 해석할 때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요.
모달 해석에는 등록이 안 됐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한 다음에 이 모달 부분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 모델링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픽스 서포트가 이렇게 뒤에 모델링이 됩니다. 뒤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유진동 모드를 한번 계산해 보는데요. 자, 모달에서 어네리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모드의 수는 6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6개 정도. 자, 우리가 한 4개 정도만 계산해 봅시다. 4개 정도 계산하고요. 요거는 필요한 수만큼 여러분들이 지정하면 되겠고요. 수학적으로는 이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절점 곱하기 각 절점의 자유도, 총 자유도 수 개수만큼 구할 수 있는데, 공학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초기 한 서너 개의 그 모드를 보고 그 구조물의 고유진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주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세팅이 되었으면 이제 솔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제 고유치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자, 해석이 다 진행됐습니다. 진행됐으면 솔루션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4개의 고유진동수가 이렇게 첫 번째가 11.799, 그 다음에 102, 124, 234라는 그 고유진동수가 계산이 됐고요. 고유진동 모드를 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Create Mode Shape Result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Evaluate All Result를 하게 되면 각 고유진동 모드의 그 모드를 우리가 형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Total Deformation을 클릭해보면 요거는 첫 번째 고유진동수 11.799Hz의 고유 모드를 보여줍니다.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보면요. 이렇게 위아래로 캔틸레버가 진동하는 이 고유 모드가 되겠고요. 그때 고유 진동수는 11.799입니다. 한 그 사이클을 하는데 11.799분의 1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당 11.8 정도의 그 사이클이 진행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모드입니다. 두 번째 모드는 이 캔틸레버가 뒤틀리는 토셔널 모드입니다. 이렇게 모드를 우리 형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2Hz 정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모드는요. 밴딩 모드인데 조금 더 이 빈 부분이 고차 모드로 회전하는 그 밴딩하는 그러한 모드가 됩니다. 요거는 124Hz가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토셔널 모드입니다. 토셔널 모드인데 두 번째 있던 토셔널 모드하고 약간 형태가 다른 그 어떤 토션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 약간 위쪽에 위치하는 234.3Hz 정도 되는 그러한 모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유진동 모드를 그 해석을 통해서 고유진동 수와 그리고 고유진동 모드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진동학에서 이런 고유진동 해석은 배웠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는 이러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고유진동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한요소 해석,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하지 않고서는 좀 결과를 얻기가 어렵고요.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모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구조물에 만약에 외력이 11.8Hz 정도의 어떤 주파수를 가지는 외력이 가해진다고 하면 이 구조물은 공진현상 때문에 수학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의 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진들을 피할 때 우리가 고유진동 해석을 해가지고 외력의 가진 주파수와 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같은지 얼마나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요. 열전달 해석입니다. 열전달 해석은 이 프로젝트 스키매틱에서 시스템 부분, 어널리시스 시스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부분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 부분까지 같이 메시까지 공유하는 그러한 해석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C가 만들어졌고요. 들어가 보면 여기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앞에서는 이제 구조에서 변이 응용을 계산하는 게 되는 거고, 자, 이 해석에서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열원이 있을 때, 히트 제너레이션 부분이 있을 때, 그 열 생성으로 인해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건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 가정을 해봅시다. 이 블록 부분이 열을 발생시키는 어떤 소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모델링 할 때는요. 자, 여기 히트, 서멀 부분에 히트 부분에 internal heat generation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internal heat generation 하는 부분이냐? 바디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여기 보면 바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apply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이 발생되는데 어느 정도의 큰 열을 발생시키느냐? 단위 밀리미터 부피당 몇 와트냐? 그래서 내가 이거는 1에 2의 마이너스 6승 와트 퍼 밀리미터 3승 즉 1mm, 1mm, 1mm 되는 그 작은 볼륨이 그 볼륨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와트. 와트는 줄 퍼 세컨드입니다. 초당 이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줄의 열 에너지를 이 부분에서 생성을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열이 이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밑에 판으로 전달이 돼서 열이 쭉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플레이트 이 뒷면이 온도가 상온에 해당되는 아주 큰 어떤 물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온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 선택을 하고요. 여기 서멀 부분에 템퍼러처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그냥 일반적인 상온 22도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런 조건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열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백플레이트 뒷부분 22도로 지정한 부분 외에는 어떤 조건이 되냐면 아주 100% 단열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로 열 전달이 일어나지 않고 완벽하게 단열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 부분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와트 퍼 밀리미터 3승의 어떤 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들은 아주 잘 단열되어 있는 이 빔 구조를 통해서 쭉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빔의 이 끝단 백플레이트는 22도로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열 평형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열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이고요. 그럼 열이 계속 이렇게 전도가 될 것이고 뒷부분은 22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된 열은 쭉 빔을 따라서 흘렀다가 이 뒷부분으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열 평형이 일어난다면 전체적으로 정상 상태에서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자, 모델 구성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한번 솔브를 진행해 봅니다. 자, 솔브가 끝났고요. 그러면 솔루션에서 우리가 열 해석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뭐겠어요?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죠. 그래서 온도 분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rmal Temperature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뭐냐면 Heat Flux예요. 그러니까 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를 보고 싶어요. 그럼 Total Heat Flux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솔루션에서 Evaluate All Result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자, 됐고요. 템퍼러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템퍼러처를 보면요. 자, 이 부분에서 아주 열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작은 열이 히트 제너레이션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7도로 유지가 되고 여기서 발생된 열이 쭉 가면서 이 뒤에 백플레이트에 22도가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internal heat generation을 아까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조금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1에 2의 마이너스 5승 정도 한번 5도를 우리가 한 10배 정도 더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템퍼레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와트 퍼 밀리미터 3승일 때는요, 이 블록에서의 온도가 약 39도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의 온도는 이러한 정도의 그 분포가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조건 줬던 이 뒤에 백플레이트는 22도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했던 것처럼 열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해서 쭉 이 빔을 따라서 뒤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될 테니까요. 토탈 히트 플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단열이 되어 있고 열이 그냥 균일하게 균일한 히트 플럭스를 가지고 흐르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벡터 플러스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벡터 플러스를 한번 켜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솔리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 먼저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이 여기에서부터 열원들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서 빔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열이 이와 같은 벡터 플롯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 빔 구조물에서는 외부가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쭉 단면을 따라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서는 이쪽 부분에서 22도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열의 흐름의 방향이 이처럼 여기 바깥으로 흐르는, 특별히 이 빔의 단면의 크기에 집중되어서 바깥으로 흐르는 이러한 히트 플럭스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모델을 가지고 이거를 구조 해석을 해서 변형과 응력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고유진동 해석을 해서 고유진동 모드와 고유진동 수를 볼 수가 있고, 또한 이 구조물을 가지고 열적인 문제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온도 분포가 어떤 열원이 있을 때 이거 어떤 부분은 어떤 온도로 유지될 때 어떻게 될 건가, 이러한 문제들을 쭉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캔틸레버가 블럭으로 처짐이 발생하고, 또는 캔틸레버 구조물에서 블록에서 어떤 열원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구조 문제, 그리고 열 문제를 이제 다 풀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이처럼 프로젝트 스키매틱은 이러한 구성이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저장을 이렇게 세이브를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워크벤치 그 구성에서는 여러분들의 디렉토리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이름.wbpj라는 파일 하나와, 그리고 이 이름과 동일하고 언더바 파일즈라는 폴더 2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해석된 결과들을 동료들에게 전달한다든지 제출할 때는 파일 하나와 폴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불편해요. 이런 경우에는 파일즈로 와서요. 여기 아카이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카이브를 선택을 하고, 자, 저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카이브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Select optional items to be archived. 그러면 이거 압축될 거를 어떤 것을 압축시키겠냐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걸 보면 Result, Solution and Retained Design Point Files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한 결과들하고 여러 개 이제 해석했던 디자인 포인트가 있으면 그거를 포함을 시키겠냐 하는데, 이걸 포함시키면 해석 결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압축된 파일들이 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는 빼고요. 나머지 부분 imported files 또는 items in the user files folder, 이 부분들은 선택을 해서 아카이브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썼던 형상 파일들과 그 다음에 해석에 필요한 모든 파일들이 다 저장이 된 압축 파일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과제를 진행했던 폴더로 와보면 금방 우리가 만들었던 아카이브 CA2020 lecture2 0908 js1.wbpz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아카이브 파일입니다. 그러면 이 아카이브 파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해석들, 형상 파일들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이 파일만 있으면 다시 해석만 돌리면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처음 이제 워크벤치를 어떻게 띄워서 어떤 식으로 구조 해석을 하고 모달 해석을 하고 열전달 해석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카이브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